네, 안녕하세요. 대박플러스 김보라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가 외국인들의 든든한 뒷받침에 힘입어서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0.6% 정도 오르면서 2020선에 바짝 다가서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 지수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승 탄력이 둔화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더 우세한 상황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좋은 종목을 골라내고 또 멀리 내다보는 안목이 중요하겠죠. 오늘 고수들의 투자 비법 함께 하시면서 오늘 증시 나비 효과 강의를 통해서 현명한 투자를 위한 안목을 키워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진투자 컨설팅 이성규 팀장 오늘 함께 하겠는데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지난주 금요일부터 어제 목요일까지 퀴즈 당첨자 공개하고요. 그리고 정답도 공개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퀴즈가 바로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이 아닌 것은 이 문제였는데요. 정답 어떤 거였죠? 네, 정답은 3번 태양 흑점 폭발이었습니다. 태양 흑점 폭발이 어떻게 보면 일어날 수도 있는데요. 근데 네. 일단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정답은 일단은 3번입니다. 네, 온난화 현상으로 발생하는 현상은 아니었다라는 설명이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지난주 금요일부터 바로 어제 목요일까지 당첨자는 이성규 팀장께서 또 공개해 주신다고요? 네, 이번 주에도 제가 공개합니다. 네. 네, 휴대폰 뒷번호 3315님하고요. 네. 2197님, 그리고 네. 6890님, 네. 그리고 5383님, 그리고 네. 451님입니다.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휴대폰 네. 뒷번호 3315님, 그리고 2197님, 6890님, 5383님, 451님입니다. 이렇게 5분들이 당첨이 되셨고요. 많은 분들이 당첨 채택 기준이 뭐냐고 하시는데, 그냥 이게 다트릭해서 던지거든요. 근데, 죄송합니다. 농담이고요. 일단은 정답을 맞추신 분들이 이제 기준이고, 네. 거기서 이제 제가, 선별해서 그렇게 해서 뽑아드리는 거니까, 특별한 기준이란 건 없습니다. 네, 그리고 보내주실 때 이 정답만 이렇게 보내주셔도 되지만 또 강의 잘 들었습니다. 이러한 글도 조금씩 남겨두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고수들의 투자 비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성규 팀장의 증시 나비 효과 만나봅니다. 과거는 현재를 반영하고 현재는 미래를 반영한다. 고정관념은 투자시장 최대의 적. 시장은 선을 그리며 움직이지만 그 끝은 점이다. 이성규의 나비 효과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네, 이성규의 나비 효과 본격적인 강의 들어보기 전에 여러분 궁금한 점 생기실 때 질문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샘플러스 홈페이지 와그러블 게시판에 들어오셔서 질문을 남겨주실 수가 있는데요. 여러 전문가들이 또 친절하고 자세하게 답변을 달아주고 계시니까요. 공부할 때 또 궁금한 점 생기실 때는 또 샘플러스 와그러블 게시판도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센티비에서 증권 전문가 방송 센플러스도 하고 있으니까요. 항상 홈페이지 시간 잘 맞춰서 들어오셔서 무료 강의 함께 보시고 종목 상담, 관심 종목까지 한번 받아보시고요. 자, 그럼 먼저 오늘의 퀴즈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이나 앞서 소개해드렸던 대로 샘플러스 홈페이지 와그러블 게시판에 정답과 함께 또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매일매일 한 분을 채택해서 저희가 오늘 출연하시는 분이죠. 이성규 팀장의 시장을 읽는 기술책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문제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의 문제는 바로 이 문제죠. 세계 최대 인터넷 서점의 이름은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문제인데요. 1번 예스24, 2번 인터파크, 3번 아마존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이나 샘플러스 홈페이지 와그러블 게시판에 정답과 함께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또 이미 정답을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오늘 강의 내용 잘 들어보시면 쉽게 정답을 찾아내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 강의 끝까지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성규의 나비 효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네, 오늘의 주제는 네. 많은 분들이 아마 예상을 하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언제나 그냥 말씀드리지는 않았죠, 그쵸? 항상.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준비한 게 있는데요. 안 나오는군요. 지금 나오네요. 나오네요. 네. 지금 네, 영상도 준비하셨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인어공주라고 네. 하는 애니메이션의 이제 주제가로 이제 쓰였던 언더 더 씨인데요. 언더 더 씨, 저 아래 이제 뭐가 있냐, 그러면 내용, 인어공주 얘기 그런 것들도 있고, 네. 이제 그런 것들인데, 오늘의 그 주제는 그겁니다. 바다,
밑에 뭐 그러니까 조개 그런 것들 그쪽에 뭐 진주들이 있죠. 우리가 보통 이게 숨은 진주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네. 오늘은 숨은 진주 찾기라는 그런 주제로 정했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과 어떻게 보면 좀 맞아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요. 오늘 한번 진주를 같이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발랄한 애니메이션 OST였던 언더더시 노래도 한번 들어봤고 이 기분 그대로 이제는 강의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강의 내용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오늘 강의 주제가 숨은 진주 찾기 영상도 그렇고 바다와 관련된 내용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번 주의 주요 기사 만나볼까요? 네. 이번 주에 이제 제가 한 4개 정도의 역시나 기사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같이 네. 한번 보면서 어떤 이런 이슈들이, 그러니까 이런 뉴스들이 어떤 예. 것들을 암시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네. 일단 첫 번째로 굉장히 좀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번 주에 눈에 띄었던 뉴스인데 29조 원 넘었답니다. 뭐가 넘었을까요? 자, 소매 판매액이 97% 차지한다라고 나왔는데 기사를 보니까 전자상거래 규모랍니다. 뭐 그전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 인터넷 그 상거래, 그러니까 인터넷 쇼핑몰 이런 것들의 규모 자체가 점점 더 많아지죠. 그래서 뭐 일반적인 과거에는 개인들이 쇼핑몰을 열어서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일단은 최근에 들어서는 어떤 경향까지 많이 보이고 있냐면 뭐 예전부터 해왔지만 그러니까 B2B 그러니까 기업 대 기업 간의 그런 거래도 바로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많이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점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뭐 2000년대 들어서부터 이제 인터넷 시대가 발달을 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점차적으로 성장을 했고 심지어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이 인터넷 그 쇼핑몰 거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전자상거래 거래 같은 경우는 약 15% 정도가 계속적으로 좀 성장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계속 요즘 동향 자체도 그렇죠. 계속적으로 인터넷 쇼핑몰 자체는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이런 비슷한 기사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비슷하다기보다는 첫 번째 시간에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정확히 말하면 이제 두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두 번째 시간에 스마트폰 2천만 대가 그 판매됐다는 기사와 함께 이렇게 추론을 하게 되면서 과연 어떤 산업이 부각을 받을까 해서 나왔던 것이 바로 그 당시에 이제 대한통운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한통운이 그 당시부터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최근에 조정을 받고 있는데 오늘 뭐 잠깐 그 대한통운을 제가 설명을 좀 준비했어요. 아마 그때부터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아마 최근에 그 하락에 대해서 굉장히 또 궁금해 하실 것 같고 그다음에 궁금해 하시는 거 과연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마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기사는 뭐 기사랑도 연관성이 있으니까요. 기사는 연관성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여기 보시는 거는 지금 대한통운의 최근의 주가 추이입니다. 이때부터 이날 방송 금요일 방송이었기 때문에 매수를 못했고요. 매수를 잘하신 분들은 아마 이날 하셨을 텐데 거의 무서워서 너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무서워서 못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그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아마 이 부근쯤에서 매수를 하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아니면 위에서 네. 했거나 네. 그렇게 봤을 때는 이때 당시가 굉장히 저평가였기 때문에 매수를 하는 게 좋았지만 만약에 그렇게 못하신 분들 제 생각에는 이 TV를 보고 매매하신 분들 그리고 뭐 위에 가서 차익 실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략적으로 봤을 때 아무리 매수를 잘했어도 거의 네. 이 근처에 왔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셨을 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거죠. 자, 주식이 지금 9만 원대에 넘어갔다가 무려 15% 가까이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대한통운이요. 대한통운인데 물론 여기 저점부터 보게 되면 아직도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궁금해 하실 겁니다. 이때까지 갈 때까지 넘게는 30%가 넘어가는 수익이었는데 지금 여기까지 내려왔다. 좀 많이 아쉽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네. 일단 이 점부터 짚고 넘어가 보죠.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해서 자, 여기서부터 여기 갈 때 매수를 하셨을 때 기분이 굉장히 좋았을 겁니다. 기분 굉장히 좋았을 거고 여기 갔을 때 더 좋았겠죠. 근데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도 그냥 수익이라는 거죠. 수익인데 사실상 이때 이렇게 많이 갔던 거는 그 명절 효과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명절 효과라는 것들 부분도 일도 있었고요. 그래서 네. 제가 그때도 같이 말씀을 드렸지만 좀 운도 좋았다라는 말들 표현들도 많이 썼어요. 단기간에 사실상 30% 그러니까 어떤 기업도 한 달 만에 30% 실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은 없습니다. 절대 없거든요. 절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는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매도를 하는 것 자체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왜냐면 갑자기 이익이 늘어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건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현재까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지금 대한통운의 가장 큰 문제는 일명 오버행 이슈라고 그러죠. 대한통운이 가지고 있는 자사주를 약 440만 주 엄청난 물량입니다.
자, 이거를 대략적으로 가격이 얼마 정도 되냐면 3,800억 원 정도 돼요. 굉장히 큰 물량인데 이거는 블럭딜로 이제 해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블럭딜을 하고 물량이 많이 나오고 오버행 이슈 같은 경우는 단기적 이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적 이슈라는 게 뭐냐면 일회성이죠. 이번에 한번 이거 하고 이게 돼서 주가가 어떻게 됐든 위로 올라가든 내려가든 결국에는 한 번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집중해야 되는 건 사실상 뭐냐면 주가가 떨어져서 걱정하는 게 아니라 대한통운이 정말 실제적으로 이익이 늘어날까 아닌가 그거에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실제로 이익이 늘어나게 된다 그러면 물론 그 그러니까 매각측은 이제 CJ가 되겠죠. CJ가 매각을 하는데 우선권이 협상권이 있는 겁니다. 왜요? 나중에 이익이 증가할 거니까 얼마든지 프리미엄 붙여가지고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올라갈 수가 있는 건데 그렇지 못한 경우라고 한다면 더 단가를 내리겠죠. 근데 앞서서 말씀드린 그런 기사들이 이제 나왔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런 기사들이 나왔다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성장세가 갈 거고 나중에도 갈 거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통운에 있어서 그렇게 크게 걱정할 건 없다. 다만 그 당시 단기적으로 30% 상승했던 게 오히려 좋아할 만한 구간은 아니었다라는 거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우리는 딱 그렇습니다. 주가라는 것은 떨어지거나 올라갈 때 딱 결정을 내려야 돼요. 살 거냐 팔 거냐 그거를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어찌 됐건 간에 사느냐 파느냐 그거밖에 없어요. 이 기업이 좋아질 것 같으면 내려왔을 때 더 사는 거고 이 기업이 나빠질 것 같으면 파는 겁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든 올라가든 손실이 났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미래죠. 지금부터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아마 이거는 정말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제 생각입니다만 최근에 삼성과 CJ가 굉장히 좀 이렇게 좀 약간 사이가 안 좋죠. 삼성과 CJ가 사이가 안 좋습니다. 전 그래서 이 블럭딜 물량을 누가 가져갈 것 같냐면 삼성이 가져갈 것 같아요. 삼성이 옛날에 대한통운에 대한 인수 의사도 표명했었고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순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냥 제 생각대로 그렇게 갖춰놓는 겁니다. 최근에 어떻게 보면 불협화음 같은 것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보상을 얻어내려고 하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추측을 좀 해봤어요. 사실은 아니라는 거 그런 거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대한통운은 성장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근에 오버행 이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점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어쨌든 그랬기 때문에 이 전자상거래 규모들이 커지게 되고 아무래도 온라인 쇼핑몰 시장 자체가 이제 커지게 되게 됐을 때 여러 가지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뭐 온라인상에 뭐 데이터를 축적한다든지 아니면 뭐 서버에 뭐 올려놓는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겨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이어진다라는 거 첫 번째로 좀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이번에 이거 굉장히 재밌습니다. 최근에 아마존 인터넷 그 세계 최대 인터넷 서점 업체죠. 아마존이라는데 바스앤노블 같은 경우는 그 오프라인까지 같이 경영하는 그런 업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근데 인터넷만으로는 아마존이 세계 최고입니다. 근데 이 아마존이 다들 아시겠지만 이 킨들파이어라는 그 태블릿 PC를 출시를 했어요. 킨들파이어라는 태블릿 PC를 출시를 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뭘 하냐? 킨들파이어 가지고 여러 가지 말 그대로 태블릿 PC니까 여러 가지를 하게 되겠죠. 근데 아마존이 킨들파이어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컨텐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컨텐츠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은 물론 유통업자지만 출판사가 아니죠. 유통업자인데 이 컨텐츠 그러니까 전자서적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킨들파이어를 만들고 거기다 공급시켜서 대체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왜 좋으냐면 우리나라에 지금 지금 최근에 있었던 뭐 비스킷, 그러니까 어디죠? 인터파크의 비스킷이라든지 아니면 아이리버의 최근에 나왔던 스토리케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제외하고 그 이전에 최근 10년 동안 전자책이 팔린 대수가 10,000대가 안 됩니다. 자, 10,000대가 안 돼요. 근데 최근에 스토리케이가 얼마가 팔렸냐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7,000대가 팔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과 2달 만에요. 7,000대가 팔렸고 지금 인터파크의 비스킷 같은 경우는 5일 만에 6일인가요? 6일 만에 1만 대가 팔렸습니다. 과거 10,000대를 10년 동안 팔 거를 단 2달 그리고 비스킷 인터파크 같은 경우는 단 6일 만에 다 팔아버렸어요.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아이리버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러니까 스토리 K라는 게 그 K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교보문고의 그 K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는 교보문고에서 컨텐츠를 받아요. 협약을 한 거죠. 그리고 비스킷 같은 경우는 일단 인터파크 거고
인터파크 같은 경우도 국내에 그 서점을 가지고 있죠. 인터넷 서점을. 이런 것들을 공급을 합니다. 아마존이 한 것을 보고 따라 하는 거죠. 근데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컨텐츠 자체, 이 수익성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최근에 삼성의 그 스마트 TV 그 사건과 그 KT와의 불협화음들도 있었죠. 바로 이 컨텐츠 때문에 그렇게 싸움들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그 공중파 MBC와 SBS 그쪽과 이제 케이블 간의 불협화음 자체도 이제 그런 거죠. 컨텐츠가 향후에 그만큼 수익이 높을 거니까 이 방향에서 굉장히 크게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아마존이 전자책을 가지고 그러니까 태블릿 PC를 만들고 컨텐츠를 공급하면서 굉장히 탄탄한 컨텐츠 가지고 성공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바스앤노블 같은 경우는 그걸 보고서 가만히 안 있죠. 그래가지고 이 누크라는 이게 누크입니다. 누크라는 그 태블릿 PC인데 이게 바스앤노블에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뭐 컨텐츠들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컨텐츠들을 공급을 하겠죠. 그러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격을 다운시킵니다. 199달러짜리로 다운시켰고 누크 태블릿 같은 게 예전에도 있었어요. 예전에도 있었는데 더 다운시킨 거죠. 50달러. 우리나라 옛날에 전자책이 안 팔렸던 이유가 뭐냐면 너무 비쌌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측정이 되냐고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만 원 정도 됩니다. 1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이 없는 가격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서 그것들을 보면서 이제 전반적인 그 전자책 시장이 진짜 본격적으로 지금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가장 핵심은 뭐냐면 역시나 컨텐츠라는 거죠. 이 컨텐츠를 많이 갖고 있는 기업, 이 컨텐츠를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이 결국에는 승리를 여기서 그러니까 이 바닥에서는 가져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이번에 또 아마존 나왔습니다. 최근에 아마존에 대한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왜냐하면 아마존이 굉장히 향후에 그냥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인터넷에서 서점하는 업체가 뭐 이렇게 태블릿 PC도 만들고 저러나. 근데 산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산업이라는 게 어떤 기업이라는 게 성장하려고 한다면 자사 제품이 이렇게 있으면 자사 제품 가지고 평생 팔아서는 이 기업은 성장을 못 합니다. 오늘 굉장히 좀 안 좋은 소식 나왔었는데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명한 화장품 업체죠. 나들이 화장품이 오늘 부도했습니다. 부도났습니다. 파산됐어요. 그만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컨텐츠나 제품에 대해서 안일하게 되면 그 기업은 성장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업을 선택하실 때 그 기업이 다음에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을 갖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개발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꼼꼼히 살피셔야 주가가 우상향으로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러시죠. 우량주들 계속 갖고 있으면 우상향으로 갈 거다.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량주들도 얼마든지 밑으로 내려가고 다시 못 살아나는 기업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나들이 화장품 같은 경우도 연 매출액이 무려 1,000억이 넘었던 회사입니다. 근데 그런 회사가 계속해서 도태되면서 결국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들은 그거예요. 시장에 영원한 승자도 패자도 없다라는 거. 네. 그렇기 때문에 2차 동력이 필요한데 아마존은 기업 클라우드까지 하게 되죠. 근데 이 클라우드 가지고 최근에 제가 잠깐만요. 어떤 되게 유명한 기업인데 이 기업의 원래는 진가요. 맞아. 진가인데 이 소셜 게임 업체죠. 소셜 네트워크 게임 업체인데 이 진가가 원래 클라우드 서버를 누구 걸 이용했냐면 이 아마존 걸 이용했습니다. 아마존 걸 이용했고 그리고 아마존들은 이 클라우드 가지고 여러 기업들한테 빌려주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 손쉽게 옮겨드려야 합니다. 뭐 이리저리 옮기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기업 클라우드라는 것이 있죠. 그 다음에 클라우드라는 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개인 클라우드가 있고 그 다음에 퍼블릭 클라우드, 그러니까 이거 말고 퍼블릭 클라우드라고 또 있습니다. 퍼블릭이라고 하는 거. 죄송해요. 자, 퍼블릭 클라우드라 하는 게 있어요. 그냥 공중 다 열어놓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따지면 뭐라고 할까요? 블로그 비슷한 형식인데 블로그는 아니고 블로그 비슷한 형식으로 돼 있는 게 있어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클라우드나 기업 클라우드는 좀 비슷한 형식이고, 그리고 퍼블릭하고 이런 어떤 개인 클라우드,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합쳐진 형태가 이제 뭐냐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들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것들을 이제 마음대로 좀 옮겨준다라는 그런 얘기가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왜 하게 되냐면 최근에 여러분들 아마 그런 것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어디 HTS가 고장이 나서 금융 전산 사고가 일어나게 되고 그런 부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고, 아니면 뭐 어디 데이터 센터가 있어야지만
예를 들어서 일본이 그렇게 작년에 대지진 피해를 입었는데 그러면서 한국으로 데이터 센터를 세우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클라우드는 무형 공간에 있죠. 무형 공간에 있으니까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그쪽에서 이제 서버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공간에 저장을 하게 되는데 그만큼 어느 지역에서 무슨 위험이 일어날지 모르고 워낙에 그 저장 공간이 또 많이 필요하고 미래에는 그리고 왜냐하면 컨텐츠 자체가 용량이 커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클라우드에 그렇게 기업들이 사활을 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손쉽게 넘어갈 수 있게.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손쉽게 안 넘어가게 되냐면 아마존은 지금 머리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잘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파일이 빨리빨리 넘어가지 않으면 사람들을 이탈해버립니다. 이탈해버리고 자기가 쉬운 걸로 편한 쪽으로 가버리죠. 폐쇄형으로 만들어 놓지 않고 쉽게 개인이나 그러니까 프라이빗 그 클라우드나 아니면 퍼블릭 클라우드 같은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거 합쳐진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까지 이렇게 옮겨갈 수 있도록 자유자재로 만들어 준다라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굉장히 쓰기에 굉장히 편리하겠죠. 왜냐하면 지금 뭐 스마트폰 여러분들도 가지고 계실 거고 그다음에 태블릿 PC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쓰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T 클라우드다, U 클라우드다 그런 것들을 이제 쓰실 텐데 거기다 이제 전화번호를 저장을 해 놓게 되면 나중에 다른 기기로 옮길 때 손쉽게 거기서 꺼내 써도 됩니다. 근데 T 클라우드 자체가 만약에 폐쇄형으로 되어 있어서 다른 기기로 해서 못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 그것들은 좀 약간 호환성 문제는 아니지만 어찌됐건 불편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방을 해준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존 자체는 이런 것들을 자기네 고객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준 전략인데 그만큼 그 클라우드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각광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기사입니다. 마지막 기사인데 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자, 키움증권 실적 개선 추세 지속 매수하라. 그래서 우리투자증권에서 이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거는 많이 예전부터 예상이 돼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네. 스마트폰 가지고도 거래가 되니까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에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매매를 HTS를 하고 싶으면 회사나 회사에 가서 하면 안 되지만 요즘에 그 회사에서 이용 시간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아침에도 매매하고 상사들 눈치 피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일단 그런 부분들이 원래는 그러니까 어느 장소가 있어야만 항상 매매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 그게 아니죠. 스마트폰 가지고 말 그대로 직장 그 상사 눈을 피하고 싶으면 스마트폰 가지고 그냥 화장실을 가면 됩니다. 화장실까지 따라와서 상사가 화장실 문 열어보면서 너 매매하지 이러진 못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일어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매매를 많이 하게 되면 당연히 증권사는 이익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수수료가 계속해서 넘어가죠. 그러니까 실적 개선 추세 지속될 겁니다. 왜 지속되냐? 지금 아무리 스마트폰으로 거래하는 사람이 많다고 해도 아직도 HTS에서 벗어나지 못한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 분들이 조금씩 이제 알게 돼서 그러니까 그 스마트폰으로 아니면 태블릿 PC로 거래를 한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더 되겠죠. 그래서 평가는 저도 못 해봤습니다. 증권주들에 대해서 평가 자체는 굉장히 복잡해서 뭘 진짜 매수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 말은 맞는 것 같아요. 실적 개선 추세는 지속이 될 거라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매매를 하게 되면서 이 기사를 봤을 때 제가 처음에 떠오른 것이 뭐였냐면 이제는 정말 수익을 크게 낼 수 있을 만한 여건이 주어지는구나. 무슨 말이냐면 단타 매매가 극성을 하고 거래 회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 주가의 왜곡 자체가 많이 일어납니다. 왜곡이요. 그러니까 가치를 벗어나는 거죠. 네. 어떤 때 같은 경우는 가치를 벗어나서 위로 올라가기도 하지만 그만큼 가치를 벗어나서 밑으로 내려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런 기회가 많이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싸게 살 기회가 생긴다라는 거고, 물론 올라가는 거 이렇게 하다가 따라잡다가 못 올라가고 밑으로 떨어지게 됐을 때는 손실이 날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간에 이런 기회가 굉장히 많이 온다라는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가격 왜곡 상태로 보게 되면 과거보다는 좀 더 이런 그러니까 우리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좀 이렇게 실적을 잘 추정하게 됐을 때 왜곡이 크게 나왔을 때 이런 것들 실적을 크게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되겠다. 그런 생각이 첫 번째로 일단 들었었고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디 HTS가 오류가 나가지고 투자자들이 단체로 보상하라고 그러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두 증권회사가 최근에 있었던 건 두 증권회사가 실제로 그랬었죠. 그렇게 되면서 그 보상하라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게
왜 오류가 나냐면 워낙에 그 단기적으로 몰려드는 그 수요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문제가 또 뭐냐면 이 대기업들의 보통 이제 대기업을 기준으로 하자면 대기업들 이 증권사들은 보통 대부분 뭐 중소형사도 있지만 이 그 증권사들의 그 IT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는 네. IT 팀이 네. 서비스 팀이 다 따로 있는데 여기에 지원하는 금액이 별로 크지가 않아요. 사실 그렇죠. 뭐 증권회사가 투자하는 곳이 어디냐면 이제 말 그대로 좋은 애널리스트 뽑으려고 거기다 투자하고 그다음에 연구하는 방법에 지원해주고 경제를 보고 그런 툴에다가 이렇게 마련해주죠. 사실상 근데 그러니까 그 HTS라는 그것은 상당히 뭐 복잡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건데 네. 거기다가 이제 투자를 그렇게 많이는 안 합니다. 투자를 많이는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되고 모바일 그러니까 스마트폰 같은 걸로 거래를 하게 됐을 때는 결국엔 여기다가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뭐 역시나 그 데이터 센터도 늘려야 되고 물론 클라우드까지 쓸 정도는 아니겠지만 미래에는 그쪽에서 클라우드 자체를 하드웨어로 쓸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역시나 증권사들도 어쩔 수 없이 IT 그쪽 부서에 지원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안 그래서 계속 오류가 나서 투자자들이 자 우리 단기 매매 하는데 그 HTS 오류라서 못했다, 못 팔았다, 그래서 손실났다라고 하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증권사가 잘못한 거니까. 그거는 개인들 잘못이 아니거든요. 증권사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증권사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고치려고 상당히 노력한다는 거.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사 4가지에 대해서 네. 이렇게 잠시나마 브리핑을 좀 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먼저 이번 주에 주요 기사 뽑아오신 걸 확인해 봤는데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뭐 이번 주도 스마트 기기라든지 콘텐츠 뭐 그 안에서 진주를 찾아내자. 오늘 이번 주 주제와 연관을 시켜보자면 그런 내용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일단은 뭐 상상하기 좀 어렵겠고 이 기사의 키워드 정리해 볼까요? 네. 일단 그 기사들에 네. 대해서 뭐 어지러웠을 거예요. 막 제가 막 이것저것 네. 설명하고 갑자기 대한통운 대한통운 넘어갔다가. 넘어갔다가 막 그러니까 정신없을 텐데 네.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이제 좀 정리를 해 볼게요. 일단 첫 번째 시장의 핵심은 뭐였냐면 인터넷 쇼핑 시장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매년 15%씩 예. 고성장을 하게 됐고요. 고성장을 하게 됐고 그리고 관련 기업들 실제로 대한통운 같은 경우도 약 연평균 15% 정도의 매출이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이 부분들 계속해서 가시화되고 있다는 거. 여기도 연도도 적어놨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뭐 이렇게 그 기업 같은 데에서 그런 것들이 좀 어렵다 보니까 그러니까 기업 같은 데서 일하고 그럴 때 일자리 창출도 안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데요. 네. 이런 분들이 대부분 어디 가냐면 신규 인터넷 쇼핑몰 그 사업자로 합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을 여기서 네. 하는데 이런 것들도 지속적 증가 추세에 있어요. 근데 어떻게 말하면 여기는 레드오션이죠. 여기서 남아서 장사를 잘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뭐 크진 않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온라인 시장에 대해서 그 중요성들이나 성장성들은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역시나 항상 그렇습니다. 어떤 산업이 성장을 하게 되고 크게 되면 다른 산업들은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로 오프라인 시장의 축소다. 그래서 옛날에 이것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되면 부동산 그렇게 크게 기대할 게 없다라는 거.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 지표 좋아진다라고 하는데 그 사실을 좀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의 최근 주택 지표가 왜 나오냐면 그 버냉키 의장이 저금리 기조를 했고 그런 것들로 그 옛날에 있었던 그 부채 그런 네. 것들을 약간 연기를 시켜준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금리로 다시 한번 대출을 일으켜 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일할 생각 안 해요. 미국 사람들이 워낙에 복지가 잘 된 나라라서 가서 그냥 배고프면 실업수당 청구하고 그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그렇게 미국도 제가 봤을 때는 좋은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주택 지표가 좋아진다고 하는데 네. 일시적으로 돈이 풀려서 바치고 있을 뿐이지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역시나 부동산 자체에는 그렇게 메리트가 크게 없다라는 거. 네. 근데 한 가지 뜨고 있는 게 있다라고 그랬죠. 쇼핑 관련한 거, 그 레저 관련한 거, 이쪽은 부동산 가격이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또 팁을 드리자면, 제가 뭐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호남 지방, 그러니까 전라도 지방의 땅값은 올라가요, 지금요. 올라가고, 인천도 올라갑니다. 인천은 워낙에 인천공항, 그런 유동 인구도 많고, 그리고 쇼핑몰, 여기 뭐 인천에 지금 쇼핑몰도 들어서고, 뭐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유동성 때문에 올라가는 측면이 있고, 호남은 왜 그러냐면
여기 같은 경우 지금 광주에 광기술원이라고 있어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테지만 광기술원. 이게 그 하이테크 산업의 나중에는 이제 중심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호남 쪽으로 몰렸는데 네. 그런 것들이 같이 있으면 이제 풍력이라든지 뭐 태양광, 그 산업 대규모 산업단지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주거 단위랑 이 산업단지랑 같이 들어간 형태가 되고 호남은 인천 같은 경우는 역시 주거도 있지만 여기는 쇼핑, 그러니까 유동 이런 차원에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 이게 틀려요. 올라간 성격이 틀린데 안정적인 거는 호남이 더 안정적이죠. 뭐 제가 호남을 홍보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저는 전라도 출신이 아니라서 호남 홍보하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아무튼 그렇다는 거 뭐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간단하게 해주신다더니 네, 부동산 너무 복잡해졌죠 또. 자, 그래서 두 번째 그래서 이겁니다. 인터넷 IT 산업의 발달이 이제 네. 뒷받침이 된 거 역시나 그 뒷받침이 되면서 온라인 시장이 쇼핑몰 시장이 성장을 하게 됐고 그래서 택배 산업이 동시 성장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은 앞으로도 이어지게 될 거라는 거. 두 번째 기사죠. 뭐 말씀드렸던 거 첫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콘텐츠 산업 수익성 부각됐다. 여기서 엄청 많은 싸움들이 일어날 거예요. 엄청 많은 싸움들이 일어납니다. 과거부터 보게 되면 과거에는 하드웨어 업체들이 이제 갑이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이런 스마트폰을 만들었을 때 이런 거죠. 자, 우리가 스마트폰 만들었다. 어떤 콘텐츠 공급하고 싶냐? 하고 싶어? 아, 이건 별론데? 이런 결정권을 가졌다면 지금은 점차적으로 소프트웨어 네. 중심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뭐 삼성이 컴투스를 인수한다, 뭐 아니면 인피니티 헬스케어를 인수한다, 인프라를 인수한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소프트웨어가 조금씩 중심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점들이고 소프트웨어가 당연히 발달하게 되고 워낙에 많게 되면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만 해도 그래요. 그런 것들이 많게 되면 데이터 수요는 당연히 늘어나죠. 공급이 늘어나니까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점들이고 그다음 클라우드 컴퓨팅 부각 하드웨어 한계성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그냥 보통 하드웨어 한계성은 교체를 해주거나 뭐 아니면 그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SD 카드를 넣는다거나 그렇게 해야 되지만 네. 클라우드 컴퓨팅은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무한정 데이터만 계속 늘려주면 무한정 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그 데이터 센터라든지 데이터 센터는 왜 중요하냐면 백업입니다. 백업하는 데니까 한국에도 데이터 센터 세워놓고 일본에도 데이터 센터 세워놨을 때 만약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안 되지만 북한하고 우리나라가 전쟁을 해서 우리나라 그 모든 그 데이터가 만약에 날아갔다고 가정을 해요. 그런데 그 이전에 모든 그런 데이터 자체를 일본에다 이제 백업을 시켜놨단 말입니다. 그렇게 가정을 하게 됐을 때는 우리나라가 다시 전시가 끝나고 다시 이제 경제가 돌아갈 때 그런 데이터를 갖고 와서 원상복구 시키는데 굉장히 빠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 센터의 중요성, 워낙 자연재해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좀 이렇게 부각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솔루션,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자체랑 이 솔루션이라는 것은 좀 틀려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는 어떻게 보면 그 서버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한 그 센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솔루션,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IT 솔루션이라는 게 뭐냐면 그런 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휴대폰 이렇게 쓰고 나서 요금이 정산이 되죠. 정산이 될 때 그런 거 이제 과금 시스템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빌링 시스템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솔루션입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줄 거냐. 그래서 그런 해당 업체들한테 네. 뭐 컨설팅을 해주고 직접 구축을 해주고 그런 것들은 이제 솔루션 IT 서비스 쪽에 이제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컨텐츠가 많아진다. 치열한 산업이 이어진다. 그래서 이쪽이 역시나 부각을 받을 것이다. 네. 라는 점을 이 기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그 다음에 아마존 손쉽게 옮겨드립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역시 여기서도 말하는 건 데이터 중요성이에요. 그래서 이동성 및 보안. 이동성도 중요하지만 보안도 돼야 됩니다. 네. 이동성이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폐쇄형으로 만들어 놓게 되면 보안은 좋아요. 대신에 그 이동성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거고 네. 뭐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것이 있으면 나쁜 것이 있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이 기업이나 산업 보실 때도 항상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성 및 보안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욕구가 그러니까 수요가 증대가 되게 되겠죠. 근데 이동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당연히 보안이 필요하게 되니까 IT 서비스 산업, 그러니까 이동성에 대한 그런 부분들 부각이 되게 됐고 역시나 네. 보안 산업에 대한 전망은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이동이 잘 되면 더 잘 될수록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커질 수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세 번째 기사에서는 이제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 기사입니다. 스마트 기기 확대라고 해가지고 이제 단타 매매가 증가를 합니다. 네. 제가
그 기사를 보게 되면 옛날에 미국 같은 경우에 한 1930년대, 40년대군요. 40년대에 그 주식시장의 연간 거래 회전율이 얼마였냐면 20%였어요. 예. 이 말은 뭐냐면, 적어도 한 종목을 샀을 때 5년은 보유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이게 점점 빨라져가지고, 최근 같은 경우 평균, 연평균 200%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200%면, 오래 갖고 있으면 200%가 아마 넘어갈 겁니다. 그러면서 6개월, 한 6개월 정도 보유 기간이 길어봤자 평균. 오래 보유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닌 사람들도 있는데, 일일 거래 회전율로 보게 됐을 때도 그렇게 오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없다라는 거. 네. 그런 것들이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아무튼 어쨌든 간에 그러면서 이제 가격 왜곡이 아까 일어난다는 거 말씀드렸고, 그렇다 보면 역시나 수익 극대화 기회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증가하는데 문제점은 이거예요. 또 그러다 보니까 단타 매매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수익 극대화 요소가 나왔으니까 또 사고 또 확 올라가면 또 팔고, 이런 현상들이 지금보다,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더 빨라진다는 얘기죠.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매하시기가 네. 그렇게 쉬운 시장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만약에 데이터가 왔다 갔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당연히 코스콤에서 다 이렇게 정리하고 하는데, 네. 정리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데이터는 계속 많아져요. 여러분들이 단타 치고 그러면 엄청 많아집니다. 거기도 그래서 오류가 나오고 그러는 것도 있는데, 역시나 이 부분을 통해서도 그런 겁니다. 데이터에 굉장히 많이 집중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사들에 대한 그 키워드 자체를 이렇게 4가지로 좀 정리를 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주 주요 기사들의 키워드를 정리해봤는데, 일단 콘텐츠 산업이 부각되고 오프라인 시장은 축소된다. 내용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들과 많이 연결되는 것 같은데, 이후 추론도 조금 비슷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키워드 추론하기로 넘어가 볼까요? 네. 지금 깜짝 놀랐어요. 지금 네. 앵커님께서 네. 이런 쪽이 아닐까라고 했는데 지금 뜨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충 여러분들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네. 일단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어느 정도 더 점검할 네. 시간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고요. 이제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추론해 볼게요. 이게 데이터 증가가 되면 아까 말씀드렸죠. 네. 잦은 전산 장애가 일어날 것이다. 예. 그럼 기업들은 결국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이거 냅둘 건가요? 그럼 맨날 소송하고 맨날 그럴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옵니다. IT 서비스와 솔루션 산업은 성장할 것이다. 근데 이런 것들은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과거부터 계속 나왔던 거예요. 과거부터 예. 계속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시기는 어디냐면 자주 이런 일들이 발생할 때, 요즘에 굉장히 유독 많이 발생하죠. 뭐 보안 사고 그런 것들도 많이 발생하고, 그 전산장애 많이 발생하죠. 그거 타이밍을 언제인지 보게 되면 스마트폰이나 그 태블릿 PC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보급되고 나서부터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담감들을 많이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치열해지는 IT 하드웨어와 그 소프트웨어 산업입니다. 자, 승자 패자가 뭐냐면 갈리죠. 완전히 갈립니다. 자, 완전히 승자 패자 갈리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치열해지는 곳, 가장 그 투자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 치열한 산업에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뛰어드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죠.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대표 IT인데 막 삼성전자 매수해야 된다, 더 간다, 막 이런 얘기 나오죠. 얼마 네. 못 갑니다. 치열해지는 산업들은 그래요. 그리고 그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 기간적 고통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애플이 갑자기 좋은 제품 들고 나왔다, 또 쭉 떨어집니다. 아니면 어디 뭐 구글이 또 좋은 거를 갖고 나왔다, 구글이 어떻게 했다라고 하면 쭉쭉 떨어져요. 그만큼 치열하기 때문에 소송도 많이 나오고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 자체는 여러분들이 하기가 그렇게 편하진 않아요. 등락폭이 크고, 그러다가 하루 올라가면 웃고 하루 다음날 내려가면 울고 그러면서 우울증 걸리기 십상이니까 예. 이런 쪽들은 웬만하면 피하시는 게 좋고, 진짜 투자해야 될 것은 어디냐면 이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치열하진 않아요. 그렇게 치열하진 않습니다. 치열하진 않은데 성장성이 높은 산업들이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을 매수를 하는 거예요. 매수를 하게 되는 거고, 성장성이 부각되면서 치열해지는 산업들이 있어요. 예. 매도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타이밍은 언제 잡냐면 상장 기업들을 잘 보시면 돼요. 예. 상장 기업들이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그 조그만 그 태양광 업체들이 언제 많이 상장을 했었냐면 2011년 초반에 많이 상장했었습니다. 왜요? 태양광 전망 좋다니까. 보통 기업들은 그럽니다. 그 기업의 전망이 좋을 때 상장을 하려고 해요. 이미 늦은 거죠. 그러면서 태양광 관련 기업들이 동반하면서 올라갑니다.
그게 원래 그 단기적 사이클에, 그러니까 장기적 사이클은 모르겠지만 단기적 사이클에 있어서는 그게 거의 끝물에 가까워요. 끝물에 가까운데 네. 이런 산업이 있어서 그러니까 매도를 하는 건 뭐냐면 상장 기업들을 보면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과자 업체를 하나 매수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별로 경쟁 업체가 없어요. 근데 굉장히 성장성이 좋답니다. 보유하고 있는데 똑같은 제품들이 막 여기저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탄력이 줄어듭니다. 최근에 삼양식품 그랬죠. 삼양식품 그 흰국물 라면 내놓고서 쭉 올라가다가 막 여기저기서 또 나오니까 제품들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비실비실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바로 원래는 매수나 매도의 그 타이밍의 원리입니다. 원리고 차트를 봐서는 제가 매 시간마다 얘기하지만 차트를 봐서는 그 타이밍 자체가 절대 잡히진 않아요. 그런 점들을 이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 여기가 아닙니다. 지금 IT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산업에 우리가 투자하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맞는데 그래서 3번 보시죠. 그러니까 자, 극심해지는 단기 매매 수익 양극화입니다. 이건 어떻게 되냐면 제가 많은 그 투자자분들 이렇게 보게 되면 투자 패턴이 다 그러니까 비슷하다기보다는 한 분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네. 다른 분은 이런 특성을 딱 가지고 있어요. 예. 이분끼리 만약 붙잖아요. 계속 네. 투자를 하잖아요. 서로 한쪽만 수익 나고 한쪽은 계속해서 져요. 왜요? 패턴 자체가 딱 나눠져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올라갈 때 팔고 어떤 분들은 고점 돌파할 때 사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하게 되죠. 그렇게 반대로 된 사람을 만나면 한쪽만 이기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그 나머지 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결국에는 또 당해요. 왜요? 시장은 변합니다. 시장의 네. 행태라는 거는 매일 변해요. 패턴도 변하고 기술적 분석도 변합니다. 똑같은 건 없어요. 똑같은 거 있었으면 누구나 다 주식시장에서 부자 됐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부자가 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추론으로 얘기한다기보다는 네. 여러분들에게 그 단타 매매가 얼마나 가능성이 없는 거고 여러분들이 전부 다 되고 싶어하는 부자가 될 가능성이 얼마나 없는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워렌 버핏이 이런 얘기를 했죠. 10년 보유할 주식이 아니면 매수를 하지 말래요. 매수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물론 워렌 버핏도 2년 만에 매도하고 5년 만에 매도하고 그런 거 있어요. 말로만 안 할 뿐이지 그거 다 뒷조사하면 네. 나오는데 네. 모 업체 같은 경우는 손절까지 했었어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라고 다 하는 거 아니죠. 근데 워낙에 원칙이 뛰어나고 기업의 성장성을 보면서 산업이 치열할 때까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니면 산업이 치열하더라도 이 기업이 그 기업들을 다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 사람은 가져가요. 네. 대표적인 얘기로 굉장히 유명한 얘기가 뭐냐면 그 버드와이저라는 유명한 맥주가 있죠. 버드와이저. 자, 이 버드와이저를 생산하는 맥주 공장이 있습니다. 버드와이저 맥주를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데 여기 워렌 버핏이 몇 년간 이 공장을 분석했을까요? 제가 앵커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한 몇 년 분석했을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한번 맞춰보세요. 한 10년? 땡. 25년을 분석했습니다. 훨씬 많이 했군요. 이 맥주 공장 하나에 투자하기 위해서 25년을 분석했는데 네. 보통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이나 시장에 나와서 투자하시는 분들을 보면 25시간도 안 보는 것 같아요. 25시간 보는 분들도 물론 계세요. 근데 누구 말 듣고 딱 사는 거는 25초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누구는 25년이 걸려서 이거를 투자해갖고 정말 엄청난 수익을 올리는데, 네. 어떤 사람들이 이렇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드물죠. 사실은. 저도 올해 분석한 거는 5년 정도 분석한 건 있어요. 5년 정도 계속 그 기업을 보고 어떻게 장사하나 보고 사업 구조가 어떤지 보고 그런 기업들은 있지만 저도 25년까지 제가 산 나이가 지금 31년인데 25년 분석했으면 6살 때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안 되는 거지만 네. 그런 정도로 굉장히 꼼꼼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라는 것은 이제 그렇다는 거. 네. 그래서 오늘 키워드 출연해서 보게 되면 우리가 대충 답은 나오죠. 우리가 투자할 것은 이거라는 겁니다. 이게 아니라요. 네. 그리고 단타 매매는 여기서는 수익을 낼 수가 없다라는 거 그렇게 네,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대충 윤곽이 드러나는데요. 오늘의 숨은 진주는 일단 IT 서비스 업체겠고 치열하진 않지만 성장성이 높은 산업을 주로 하겠고 또 장기적으로 봐야 할 종목인데 그 종목 딱 나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이 이제 SK CNC입니다. SK그룹의 대표적인 IT 서비스 업체라고 예. 볼 수가 있죠. 근데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SK가 왜 그럼 다른 데도 많은데 포스코 ICT도 있고 뭐 다른 데도 있는데 LG도 LG CNS가 있고 삼성도 삼성 SDS가 있는데 왜 여기냐? 자, 이걸 보시면 아실 거예요. 네, SK컴즈 하이닉스요.
자, SK 그룹주들입니다. 네. 자, IT 서비스죠. 통신망 갖고 있습니다. 그죠? 인터넷 플랫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이 산업에서는. 자, 여러분들 컨텐츠 많이 쓰다 보면 아마 굉장히 짜증나는 때가 많을 거예요. 왜냐면 스마트폰 쓰다가 가장 짜증날 때가 언제냐면 배터리가 빨리 달 때. 네. 저도 그래서 배터리를 여분으로 항상 갖고 다니지만 모자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그것들 쓰기가,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일도 그것도 일도 하고 뭐 메시지도 전송해야 되고 막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또 증시도 중간중간 체크도 해줘야 되고 계속해서 저도 뭐 조사하고 기업 탐방하고 돌아다니다 보면 배터리가 모자랄 지경이에요. 근데 SK이노베이션에서 2차 전지에 관한 우리나라 독보입니다. 분리막 기술 갖고 있고 있죠. 이 분리막이라는 게 뭐냐면 그 양극물질, 음극물질이 섞여서 잘못하게 되면 2차 전지는 폭발해요. 이 2차 전지가 지금 가장 그러니까 특히나 리튬이온 전지가 위험하다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 분리막 기술이 많이 보급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근데 SK이노베이션이 이거 갖고 있죠. 자, 이거 중요하다고 했고, 자, 하이닉스를 통해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자, 하드웨어. 그죠? 그럼 뭐냐? 하드웨어, IT 서비스 전부 다 있습니다. 네. 그다음 SK이노베이션까지 2차 전지까지 하면 완벽한 스마트 기기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스마트 기기뿐만이 아니라 컨텐츠까지도. 그래서 이런 것들 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리면 최근에 여러분들 NFC 얘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근거리 통신망이라고 해서 Near Field Communication이라고 그러는데 근거리 통신망이라고 그래서 모바일 결제도 많이 일어난다고 그러죠. 지금 보게 되면 분기별로 보게 되면 모바일 결제가 급속히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죠? 2012년 1월 달부터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자, 지금 또 보게 되면 다음 우리나라 CNC IT 서비스의 뭐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회사가 사실상 그렇게 수익이 작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크게 안 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더라고요. 물론 이건 익스펙트인데 예상인데 말부터 해서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좋은 시그널이 나온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고, 네.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게요. 그냥 간단하게 보게 되면 4분기 이번에 실적 저조 원인은 그겁니다. 공공분과 해외부분. 근데 오늘 굉장히 좀 좋은 뉴스가 나왔어요. 큰 규모 수주했습니다. 실제로 해외에서. 그리고 2011년 EPS 기준으로 보게 되면 12.9배. 성장 기업들 보통 평가를 매기는 게 25배입니다. 그러면 물론 가지기는 힘들겠지만 2배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2배 상승 여력. 100% 상승 여력이 있다는 거다. 근데 이거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것만 감안하시기 바라겠고요. 우선은 금융권 수주들이 많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거 확인하시고 처음에는 많이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 들어오면 그때 매수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이렇게 한번 쭉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거니까 이런 엔카 네트워크의 그 시너지 효과까지 해서 SK CNC 굉장히 지금은 고려해 볼 만하다라고 이렇게 오늘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 아주 짧게 들어볼까요? 네, 굉장히 오늘 좋은 가격대였는데요. 예. 오늘 제가 오는 길에 보다 보니까 5% 예. 정도 급등을 했더라고요. 근데 네. 일단은 올랐을 때는 그렇게 따라잡으면 여러분들이 지는 겁니다. 더 높은 예. 가격 주고 사는 거니까 서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아예 안 사는 건 아니에요. 성장성이 좋을 때는. 그래서 대략적으로 봤을 때 한 3% 정도를 먼저 삽니다. 네. 사고서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이런 것들이 가시화됐을 때 다시 또 3%를 붙습니다. 총 이 기업은 일단은 올해 정권 끝날 때까지는 한 10% 이상은 넘어가지 네.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업 그러니까 정책 리스크라는 게 있기 때문에 10% 내에서 분할을 하시라는 거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투자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퀴즈 다시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문제는 바로 이 문제였죠. 세계 최대 인터넷 서점의 이름은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문제인데요. 1번 예스24, 2번 인터파크, 3번 아마존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아래 나가는 주소 013-3366-0110번이나 샘플러스 홈페이지 와그라그 게시판에 정답을 올려주시면 이성규 팀장의 책 시장을 읽는 기술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고맙습니다.